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이곳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 해도 순식간에 멸망해버릴 거라며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인 교수의 연설이 시작되자 강의실 내부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전 세계에서 날고기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지만 제게 있어 이곳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날고 기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고 늘 다른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저는 1등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제게 있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중국 속에서나 통하는 인재였는지 전 세계의 인재들이 전부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는 그저 중하위권 수준밖에 안 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봤자 저는 중위권의 문턱을 겨우 넘을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1등은커녕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 근처도 못 가는 황당한 상황에 그저 현실 부정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한국인 유학생들은 늘 1, 2등을 다투며 항상 최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워낙 그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하위권의 성적에 분포해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숫자는 적어도 늘 최상위권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상당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대국인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지배만을 받아온 속국 한국인의 발끝에조차 못 따라온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실력으로 이기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매번 학과 성적 1, 2등을 다투는 석진에게 다가갔고 수업 시작 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석진의 멘탈을 박살내버리기 위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석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잖아. 즉, 중국이 변심을 하면 내 조국은 3일 만에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너는 나라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야. 그게 소국인의 운명인 것이지. 도대체 돌아갈 곳도 없게 된 내게 공부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하지만 멘탈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공부에 통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석진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제 공격에 대꾸조차 안 한 채 자신의 공부에 잘만 집중했거든요. 아니, 그는 아예 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저는 열등감이 치밀어 오르며 오히려 석진의 멘탈을 부수려다 제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1, 2등만을 차지했기에 모든 학생들이 석진의 이름과 얼굴까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중위권 성적만 차지하는 학생이었기에 마치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던 모양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감히 속국인 주제에 중국인을 무시해? 한국인들은 수준이 낮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매우 쉽게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오고 있어. 중국 입시는 수억 명이 참여하는 시험답게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미국 대학교로 유학 오는 인재들이야. 그러나 한국은 고작 인구가 5천만 명뿐이므로 마땅히 훨씬 더 쉬운 시스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특히나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므로 이런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유학 오는 중국인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 같은 수준 미달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죄다 미국 대학교에서 추방당해버려야 해. 석진은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제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커녕 그저 귀찮다는 듯 몇 마디만 툭 내뱉고 다시 자신의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입시가 그렇게나 치열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우수한 민족이라면
왜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어느 학과나 한국인 학생들이 1, 2등을 독차지하는 거고 한국인 학생들보다 몇 배나 숫자가 많은 중국인들은 잘해봤자 중위권 성적에 그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다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바보들이잖아?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중국을 탈출하고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못 와서 안달이지? 현재 미국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 중국인들은 늘 중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자랑스러운 최강국의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구태여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인 석진의 말에 저희의 설전을 은근슬쩍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의 멘탈을 박살내려다가 오히려 제 멘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고 그의 반박에 대꾸조차 못한 채 그대로 강의실을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이나 이때의 개망신을 도저히 잊지 못했을 정도로 이건 중국에서 늘 존경만 받아왔던 제게 있어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으로 남았는데요. 심지어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이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던 저는 결국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이번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대국인으로서 소국인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이러한 상황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삼촌은 중국군 장성이셨고 당연히 중국의 위대하고 강력한 점들과 속국 한국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면모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 석진을 논리로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 삼촌께 도움을 요청하니 삼촌은 모름지기 대국인은 절대로 소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제게 거의 속성 족집게 강의를 해주듯 석진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삼촌이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거의 중국 군사 전문가 수준의 막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중국의 명예를 다시금 드높이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반드시 석진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했고 그렇게 오늘이야말로 모두 앞에서 석진에게 개망신을 줄 날이라고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채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1등을 독차지하던 석진을 말싸움에서 완전히 제압한다면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중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속사포 같은 한국 비하를 쏟아냈죠. 이봐, 석진. 너는 아직도 내 충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국 출신인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기술력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에도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말 거야. 현재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좀 봐. 한국산 스마트폰은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중국 스마트폰은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며 모두가 중국의 기술력을 우러러보고 있지. 이러한 중국의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을 통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완전히 점령할 수 있어. 그러나 석진은 여전히 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 앞에서 잔뜩 흥분한 석진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석진은 제 말을 뚝 잘라버리며 제 말이 전부 맞으니 이제 그만 연부를 외우고 꺼지라며 제 앞에서 대놓고 이어플러그까지 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결국 감히 대국 출신인 저를 벌레 보듯 하는 한국인 석진의 태도에 저는 열등감이 폭발해서 석진의 이어플러그를 강제로 뽑아 던져버렸고 속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얼굴에 침을 튀어가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멍청한 한국놈들. 너희가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간 마치 청나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군신관계를 부르짖으며 조아린 너희 선조처럼 중국의 발밑에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게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 오신 건지 교수님이 저를 진정시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그런 차별적인 발언은 삼가주시죠. 그건 교내규칙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위반 시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엄격한 규칙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건 좋은 교육 주제가 될 것 같군요. 자, 제가 대신 학생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맞붙으면 정말로 중국이 승리하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교수님이 중국의 강력함을 보증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14억 중국인과 5천만의 한국인과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중국을 선택할 게 분명할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경악스러운 강의를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중국인 학생은 분명 중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고 그 예로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자, 여기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 중에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 중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말로는 애국을 외치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전부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시금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강의실 내부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번쩍 손을 들더군요. 특히나 미국인이셨던 교수님마저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 중국 학생. 중국인들조차 자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국산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한 중국인들은 자국을 떠오르는 초강대국의 대표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중국은 아직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매번 혁신을 거듭하며 최첨단 기술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은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보다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어요? 아까는 그렇게나 큰 소리를 치던 중국 학생이 갑자기 조용해졌군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울 거거든요. 자, 분명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붙으면 중국이 3일 만에 한국을 정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황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한국과 중국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국가가 승리할 것 같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희롱당한 상황에서 이건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의 상황에서 한국에 배팅을 할 멍청이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당연한 질문에도 중국 편을 들기를 주저했고 결국 교수님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는 건가요? 설마 이 질문에 숨겨진 트릭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숨겨진 트릭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작은 국가일 뿐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플라이급 복싱 선수라도 그저 그런 헤비급 선수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 병력만 비교해봐도 그렇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 14억 인구 자원을 통한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보이는 중국은 그야말로 마치 군수품 공장에서 무기를 찍어내듯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입니다. 물론 군사자산의 숫자를 비교해도 그렇죠. 한국은 단 550대의 전투기를 가졌을 뿐이지만 중국은 무려 3,400대의 전투기를 가졌거든요. 잠수함과 해군 함정 숫자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렇듯 모든 비교에서 열세를 보이는 한국은 어떠한 좋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연설에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강국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저 콧바람만 불어도 멸망시킬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맞았던 거고 그런 주제에 감히 한국인 따위가 저를 모욕하다니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싸움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은 표면상으로는 플라이급처럼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플라이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위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께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 그리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이게 최선의 병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더불어 300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병력까지 합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5천만 국민들 중 절반이 별다른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저 50만 명의 예비군 병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즉, 실제 전투가 시작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수적 우위를 차지할 거라는 것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수는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결국 군사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고 2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마친 전문 전투인력인 한국군에 의해 한국 본토에 상륙하는 족족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다음으로는 무기의 질입니다. 중국은 분명 무기에서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한국은 확실히 중국에 비해 압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일단 중국의 무기들을 좀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무기는 숫자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형편이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산비리로 인해 중국군의 전투기 및 전차의 핵심 부품들은 죄다 떼어가서 팔아먹은 상황이며 중국의 무기들은 애초에 성능 뻥튀기가 몹시 심하거든요.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된 중국산 무기는 영하의 조건 등에서 작동이 아예 안 된다거나 저절로 폭발한다거나 하며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질 낮은 무기들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으로 가장 각광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자타공인 방산 기술력 강국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미사일만 해도 그렇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로 중국 깊숙한 곳을 자유자재로 타격할 수 있거든요. 현무보는 사거리 800km의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 번의 타격으로 중국의 군사단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무5를 개발해냈고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9톤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인 현무5는 중국 군사기지를 몇 분 만에 완전히 잔해로 만들어버리며 중국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전의를 잃고 말 것입니다. KSS-3 잠수함의 SLBM은 어떻고요?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유일한 비핵 국가로 베이징, 상하이 및 주요 군사기지를 수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은 수적 우위를 통한 해상 봉쇄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중국은 한국 본토에 도착하기도 전에 괴멸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중국 함대가 출항하기도 전에 중국 해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중국의 낡은 미사일 방어 기술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미사일을 쏘는 족족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고 아무리 인해 전술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는 중국이지만 한국이 현대에 개발해낸 최첨단 미사일은 그러한 인해 전술로조차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점은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AI 기반 전쟁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을 개발해낸 국가로 한국형 AI는 99%의 정확도로 미사일 공격을 계산하여 화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중국군의 지휘부 및 각종 중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아직도 중앙 집중식 지휘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군에게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군사기지와 전력망, 통신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고 그야말로 두 눈과 귀를 잃어버린 중국은 당황만 하다가 그대로 한국의 미사일 폭격의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은 장기전 및 소모전에 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은 시간만 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국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한 전투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이 나라의 약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중국의 거대한 경제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쟁에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 부문을 마비시킬 것인데요. 한국은 전 세계 하이엔드 메모리 칩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용 AI 처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끊는다면 중국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 붕괴에 직면할 것이며 무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유럽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동맹은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테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왕따 국가인 중국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중국은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딱히 유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 틈에 한국은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찍어내며 중국에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겠죠. 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결국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덧붙인 설명만 들었을 때는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고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저는 당황과 공포, 불안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긴장시킬 생각인지 또다시 입장을 바꾸셨죠.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선전을 보일 테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이 가진 총알과 포탄의 수보다 중국의 인구수가 더 많은데 도대체 이런 좀비떼 같은 중국군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중국군은 한국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중국이 가져가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국토 면적 덕분에 전쟁 자체는 이겼지만 한국의 저력으로 인해 팔다리가 잘리고 얼굴도 완전히 짓뭉개져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된 불구의 상태로 전락했기에 아예 회생불능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쑥대밭이 된 중국 본토에는 도시를 유지시킬 최소한의 인구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핵심 시설 및 모든 인프라가 박살이 났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석기시대쯤으로 돌아간 채 목만 남아 인공호흡기로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긴 건 이긴 것이므로 교수님은 중국은 한국보다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들은 마치 한국은 절대선이고 중국은 절대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이긴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한숨을 쉬며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학생들은 뭔가 뜻밖의 결과를 기대한 눈치였고 저는 이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응원하는 건지 그들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얍삽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과 아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저는 한국은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의미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한국군의 모습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은 그저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는 학자들이 감히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국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의 추가적인 말씀에 강의실은 일순간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워낙 참전 용사를 대우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참히 쓰러뜨리는 그림을 원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교수님이 입을 땜과 동시에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미군 동료들은 처음 한국군을 본 순간 실망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국가인지도 몰랐고 그저 연합군의 부대 이름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거짓고르란 행색을 보아하니 그건 부대 이름이 아닌 어디 이름도 없는 가난한 국가에서 온 거지부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시아에서 온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지부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부대원들에게도 하나같이 조롱받을 뿐이었죠. 정말로 대부분의 동맹군들은 한국군은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으며 현대전을 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은 첫 교전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국군이 전투에 돌입하자마자 전장은 바뀌었거든요. 교착된 지 수개월은 되었던 전장은 한국군이 돌입함과 동시에 1시간 만에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국군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저희 모두는 한국군에 대한 웃음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콩들은 무자비했고, 그들은 당시 최강이었던 프랑스군과 미군들과 싸울 때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런 베트콩조차도 한국군과의 전투에서는 도저히 맥을 못 추렸고, 자신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동양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아나기 바빴거든요. 물론 그 후로도 한국군의 믿기지가 않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한국 군대는 단순히 숙련된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처럼 싸웠거든요. 한국군은 은원패의 전문가였고, 밤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매복 상황에서 치명적인 정글 전쟁 전술을 구사하며 일순간에 베트콩들을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늘 베트콩의 기습에 당하기만 했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도저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던 베트콩들을 역으로 기습으로 전멸시킨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은 마치 지옥에서 온 군대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보통 연합군의 경우 선발대가 공격을 받으면 그 즉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곧바로 엄폐 후 보고를 하며 폭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국군은 그러한 기습을 그저 정면 돌파하여 아예 베트콩 기습부대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참히 박살내버리거든요. 어느 한국군 고위 장교는 그렇게 공격만 받았다 하면 꽁무니를 빼고 폭격 요청을 하면 베트콩 놈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나 죽여주쇼 하며 목을 내빼고 있어주겠습니까? 미군은 다들 겁쟁이들밖에 없나요? 기습은 기습으로 맞대응하며 강대강으로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군의 멍청한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미군은 전쟁 중 처음으로 남의 군대의 조언을 듣고 전술을 전면 수정하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정말로 한국군은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타를 당해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베트콩 장교를 신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 그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미군은 겁쟁이이고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한국군 이야기가 나오자 그 당찬 얼굴은 엄마를 잃어버린 3살 아이처럼 변하더니 한국군은 정글의 악마라며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잔인한 베트콩들마저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한국군은 같은 편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잔인한 총격전 끝에 우리는 한국 전초기지 근처에 캠프를 차렸는데, 저는 그들이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돌보며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탈진으로 인해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제가 어깨에 총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한국 병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옮겨주었거든요. 일전에 한 한국군 고위 장교는 저에게 한국 군인은 혼자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남고 함께 죽는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고, 저는 그저 그래 어디 한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나 보자 애송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고 겁쟁이이자 애송이는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결국 애송이였던 저는 한국군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군 사령관조차 만약 내가 베트콩과 맞서야 한다면 한 명의 한국 군인보다 베트콩 10명과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용맹하던 한국군들은 전후에마저 완벽했고, 그런 한국군을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과의 베트콩의 교전비는 1대 40으로 한국군은 1명이 전사할 때 베트콩은 40명이 전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은 비율만 놓고 보자면 최소 사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최대 사살률을 기록하며 한국군 개개인의 임무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이런 무지막지한 한국군을 대체 어떻게 막을 생각인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군대입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을 억지로 침략해서 병합한 기형적인 나라고 이런 나라의 군대가 위기의 상황에 단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악마처럼 싸우는 귀신들은 단일 민족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합력을 보여줄 것이고 동료 한 명이 산화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엄청난 사기를 얻으며 적을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제압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베트콩들도 학을 떼며 경기를 일으키게 만든 게 바로 한국군입니다. 과연 정부의 명령으로 억지로 싸우는 겁쟁이 중국군들이 이러한 전쟁의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저는 아직도 저와 등을 맞대고 싸운 한국군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저처럼 매우 늙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이 지금의 웬만한 미군 현역 병사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울 거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그들은 그만큼 믿기지가 않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자,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 학생은 대답해보세요. 대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길 생각인 겁니까? 당신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내부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어떠한 도발을 해도 외윤의 강의 모습을 보이며 전혀 동요하지 않던 한국인 석진처럼 한국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국가였고 솔직히 저는 이런 한국인들과 싸울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 이곳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에도 순식간에 멸망해버릴 거라며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인 교수의 연설이 시작되자 강의실 내부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전 세계에서 날고기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지만 제게 있어 이곳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날고 기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고 늘 다른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저는 1등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제게 있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중국 속에서나 통하는 인재였는지 전 세계의 인재들이 전부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는 그저 중하위권 수준밖에 안 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봤자 저는 중위권의 문턱을 겨우 넘을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1등은커녕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 근처도 못 가는 황당한 상황에 그저 현실 부정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한국인 유학생들은 늘 1, 2등을 다투며 항상 최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워낙 그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하위권의 성적의 분포에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숫자는 적어도 늘 최상위권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상당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대국인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지배만을 받아온 속국 한국인의 발끝에조차 못 따라온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실력으로 이기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매번 학과 성적 1, 2등을 다투는 석진에게 다가갔고 수업 시작 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석진의 멘탈을 박살내버리기 위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석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잖아. 즉, 중국이 변심을 하면 내 조국은 3일 만에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너는 나라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야. 그게 소국인의 운명인 것이지. 도대체 돌아갈 곳도 없게 된 내게 공부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하지만 멘탈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공부에 통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석진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제 공격에 대꾸조차 안 한 채 자신의 공부에 잘만 집중했거든요. 아니, 그는 아예 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저는 열등감이 치밀어 오르며 오히려 석진의 멘탈을 부수려다 제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1, 2등만을 차지했기에 모든 학생들이 석진의 이름과 얼굴까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중위권 성적만 차지하는 학생이었기에 마치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던 모양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감히 속국인 주제에 중국인을 무시해? 한국인들은 수준이 낮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매우 쉽게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오고 있어. 중국 입시는 수억 명이 참여하는 시험답게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미국 대학교로 유학 오는 인재들이야. 그러나 한국은 고작 인구가 5천만 명뿐이므로 마땅히 훨씬 더 쉬운 시스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특히나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므로 이런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유학 오는 중국인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 같은 수준 미달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죄다 미국 대학교에서 추방당해버려야 해. 석진은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제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커녕 그저 귀찮다는 듯 몇 마디만 툭 내뱉고 다시 자신의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입시가 그렇게나 치열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우수한 민족이라면 왜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어느 학과나 한국인 학생들이 1, 2등을 독차지하는 거고 한국인 학생들보다 몇 배나 숫자가 많은 중국인들은 잘해봤자 중위권 성적에 그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다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바보들이잖아?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중국을 탈출하고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못 와서 안달이지? 현재 미국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 중국인들은 늘 중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자랑스러운 최강국의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구태여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인 석진의 말에 저희의 설전을 은근슬쩍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의 멘탈을 박살내려다가 오히려 제 멘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고 그의 반박에 대꾸조차 못한 채 그대로 강의실을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이나 이때의 개망신을 도저히 잊지 못했을 정도로 이건 중국에서 늘 존경만 받아왔던 제게 있어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으로 남았는데요. 심지어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이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던 저는 결국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이번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대국인으로서 소국인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이러한 상황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삼촌은 중국군 장성이셨고 당연히 중국의 위대하고 강력한 점들과 속국 한국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면모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 석진을 논리로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 삼촌께 도움을 요청하니 삼촌은 모름지기 대국인은 절대로 소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제게 거의 속성 족집게 강의를 해주듯 석진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삼촌이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거의 중국 군사 전문가 수준의 막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중국의 명예를 다시금 드높이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반드시 석진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했고 그렇게 오늘이야말로 모두 앞에서 석진에게 개망신을 줄 날이라고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채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1등을 독차지하던 석진을 말싸움에서 완전히 제압한다면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중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속사포 같은 한국 비하를 쏟아냈죠. 이봐, 석진. 너는 아직도 내 충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국 출신인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기술력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 해도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말 거야. 현재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좀 봐. 한국산 스마트폰은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중국 스마트폰은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며 모두가 중국의 기술력을 우러러보고 있지. 이러한 중국의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을 통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완전히 점령할 수 있어. 그러나 석진은 여전히 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 앞에서 잔뜩 흥분한 석진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석진은 제 말을 뚝 잘라버리며 제 말이 전부 맞으니 이제 그만 연부를 외우고 꺼지라며 제 앞에서 대놓고 이어플러그까지 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결국 감히 대국 출신인 저를 벌레 보듯 하는 한국인 석진의 태도에 저는 열등감이 폭발해서 석진의 이어플러그를 강제로 뽑아 던져버렸고, 속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얼굴에 침을 튀어가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멍청한 한국 놈들. 너희가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간 마치 청나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군신관계를 부르짖으며 조아린 너희 선조처럼 중국의 발밑에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게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 오신 건지 교수님이 저를 진정시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그런 차별적인 발언은 삼가주시죠. 그건 교내규칙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위반 시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엄격한 규칙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건 좋은 교육 주제가 될 것 같군요. 자, 제가 대신 학생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맞붙으면 정말로 중국이 승리하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교수님이 중국의 강력함을 보증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14억 중국인과 5천만의 한국인과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중국을 선택할 게 분명할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경악스러운 강의를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중국인 학생은 분명 중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고 그 예로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자, 여기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 중에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 중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말로는 애국을 외치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전부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시금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강의실 내부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번쩍 손을 들더군요. 특히나 미국인이셨던 교수님마저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 중국 학생. 중국인들조차 자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국산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한 중국인들은 자국을 떠오르는 초강대국의 대표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중국은 아직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매번 혁신을 거듭하며 최첨단 기술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은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보다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어요? 아까는 그렇게나 큰 소리를 치던 중국 학생이 갑자기 조용해졌군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울 거거든요. 자, 분명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붙으면 중국이 3일 만에 한국을 정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황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한국과 중국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국가가 승리할 것 같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희롱당한 상황에서 이건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의 상황에서 한국에 배팅을 할 멍청이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당연한 질문에도 중국 편을 들기를 주저했고 결국 교수님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는 건가요? 설마 이 질문에 숨겨진 트릭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숨겨진 트릭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작은 국가일 뿐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플라이급 복싱 선수라도 그저 그런 헤비급 선수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 병력만 비교해봐도 그렇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 14억 인구 자원을 통한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보이는 중국은 그야말로 마치 군수품 공장에서 무기를 찍어내듯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입니다. 물론 군사자산의 숫자를 비교해도 그렇죠. 한국은 단 550대의 전투기를 가졌을 뿐이지만 중국은 무려 3,400대의 전투기를 가졌거든요. 잠수함과 해군 함정 숫자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렇듯 모든 비교에서 열세를 보이는 한국은 어떠한 좋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연설에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강국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저 콧바람만 불어도 멸망시킬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맞았던 거고 그런 주제에 감히 한국인 따위가 저를 모욕하다니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싸움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은 표면상으로는 플라이급처럼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플라이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위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께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 그리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이게 최선의 병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더불어 300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병력까지 합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5천만 국민들 중 절반이 별다른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저 50만 명의 예비군 병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즉, 실제 전투가 시작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수적 우위를 차지할 거라는 것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수는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결국 군사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고 2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마친 전문 전투인력인 한국군에 의해 한국 본토에 상륙하는 족족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다음으로는 무기의 질입니다. 중국은 분명 무기에서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한국은 확실히 중국에 비해 압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일단 중국의 무기들을 좀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무기는 숫자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형편이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산비리로 인해 중국군의 전투기 및 전차의 핵심 부품들은 죄다 떼어가서 팔아먹은 상황이며 중국의 무기들은 애초에 성능 뻥튀기가 몹시 심하거든요.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된 중국산 무기는 영하의 조건 등에서 작동이 아예 안 된다거나 저절로 폭발한다거나 하며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질 낮은 무기들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으로 가장 각광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자타공인 방산 기술력 강국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미사일만 해도 그렇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로 중국 깊숙한 곳을 자유자재로 타격할 수 있거든요. 현무보는 사거리 800km의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 번의 타격으로 중국의 군사단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무5를 개발해냈고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9톤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인 현무5는 중국 군사기지를 몇 분 만에 완전히 잔해로 만들어버리며 중국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전의를 잃고 말 것입니다. KSS-3 잠수함의 SLBM은 어떻고요?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유일한 비핵 국가로 베이징, 상하이 및 주요 군사기지를 수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은 수적 우위를 통한 해상 봉쇄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중국은 한국 본토에 도착하기도 전에 괴멸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중국 함대가 출항하기도 전에 중국 해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중국의 낡은 미사일 방어 기술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미사일을 쏘는 족족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고 아무리 인해 전술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는 중국이지만 한국이 현대에 개발해낸 최첨단 미사일은 그러한 인해 전술로조차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점은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AI 기반 전쟁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을 개발해낸 국가로 한국형 AI는 99%의 정확도로 미사일 공격을 계산하여 화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중국군의 지휘부 및 각종 중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아직도 중앙 집중식 지휘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군에게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군사기지와 전력망, 통신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고 그야말로 두 눈과 귀를 잃어버린 중국은 당황만 하다가 그대로 한국의 미사일 폭격의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은 장기전 및 소모전에 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은 시간만 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국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한 전투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이 나라의 약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중국의 거대한 경제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쟁에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 부문을 마비시킬 것인데요. 한국은 전 세계 하이엔드 메모리 칩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용 AI 처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끊는다면 중국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 붕괴에 직면할 것이며 무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유럽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동맹은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테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왕따 국가인 중국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중국은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딱히 유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 틈에 한국은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찍어내며 중국에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겠죠. 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결국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덧붙인 설명만 들었을 때는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고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저는 당황과 공포, 불안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긴장시킬 생각인지 또다시 입장을 바꾸셨죠.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선전을 보일 테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이 가진 총알과 포탄의 수보다 중국의 인구수가 더 많은데 도대체 이런 좀비떼 같은 중국군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중국군은 한국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중국이 가져가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국토 면적 덕분에 전쟁 자체는 이겼지만 한국의 저력으로 인해 팔다리가 잘리고 얼굴도 완전히 짓뭉개져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된 불구의 상태로 전락했기에 아예 회생불능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쑥대밭이 된 중국 본토에는 도시를 유지시킬 최소한의 인구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핵심 시설 및 모든 인프라가 박살이 났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석기시대쯤으로 돌아간 채 목만 남아 인공호흡기로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긴 건 이긴 것이므로 교수님은 중국은 한국보다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들은 마치 한국은 절대선이고 중국은 절대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이긴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한숨을 쉬며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학생들은 뭔가 뜻밖의 결과를 기대한 눈치였고 저는 이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응원하는 건지 그들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얍삽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과 아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저는 한국은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의미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한국군의 모습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은 그저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는 학자들이 감히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국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의 추가적인 말씀에 강의실은 일순간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워낙 참전 용사를 대우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참히 쓰러뜨리는 그림을 원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교수님이 입을 땜과 동시에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미군 동료들은 처음 한국군을 본 순간 실망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국가인지도 몰랐고 그저 연합군의 부대 이름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거짓고르란 행색을 보아하니 그건 부대 이름이 아닌 어디 이름도 없는 가난한 국가에서 온 거지부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시아에서 온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지부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부대원들에게도 하나같이 조롱받을 뿐이었죠. 정말로 대부분의 동맹군들은 한국군은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으며 현대전을 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은 첫 교전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국군이 전투에 돌입하자마자 전장은 바뀌었거든요. 교착된 지 수개월은 되었던 전장은 한국군이 돌입함과 동시에 1시간 만에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국군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저희 모두는 한국군에 대한 웃음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콩들은 무자비했고 그들은 당시 최강이었던 프랑스군과 미군들과 싸울 때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런 베트콩조차도 한국군과의 전투에서는 도저히 맥을 못 추렸고 자신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동양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아나기 바빴거든요. 물론 그 후로도 한국군의 믿기지가 않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한국 군대는 단순히 숙련된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처럼 싸웠거든요. 한국군은 은원패의 전문가였고 밤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매복 상황에서 치명적인 정글 전쟁 전술을 구사하며 일순간에 베트콩들을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늘 베트콩의 기습에 당하기만 했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도저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던 베트콩들을 역으로 기습으로 전멸시킨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은 마치 지옥에서 온 군대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보통 연합군의 경우 선발대가 공격을 받으면 그 즉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곧바로 엄폐 후 보고를 하며 폭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국군은 그러한 기습을 그저 정면 돌파하여 아예 베트콩 기습부대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참히 박살내버리거든요. 어느 한국군 고위 장교는 그렇게 공격만 받았다 하면 꽁무니를 빼고 폭격 요청을 하면 베트콩 놈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나 죽여주쇼 하며 목을 내빼고 있어주겠습니까? 미군은 다들 겁쟁이들밖에 없나요? 기습은 기습으로 맞대응하며 강대강으로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군의 멍청한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미군은 전쟁 중 처음으로 남의 군대의 조언을 듣고 전술을 전면 수정하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정말로 한국군은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타를 당해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베트콩 장교를 신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 그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미군은 겁쟁이이고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한국군 이야기가 나오자 그 당찬 얼굴은 엄마를 잃어버린 3살 아이처럼 변하더니 한국군은 정글의 악마라며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잔인한 베트콩들마저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한국군은 같은 편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잔인한 총격전 끝에
우리는 한국 전초기지 근처에 캠프를 차렸는데 저는 그들이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돌보며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탈진으로 인해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제가 어깨에 총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한국 병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옮겨주었거든요. 일전에 한 한국군 고위 장교는 저에게 한국 군인은 혼자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남고 함께 죽는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고 저는 그저 그래 어디 한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나 보자 애송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고 겁쟁이이자 애송이는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결국 애송이였던 저는 한국군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군 사령관조차 만약 내가 베트콩과 맞서야 한다면 한 명의 한국 군인보다 베트콩 10명과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용맹하던 한국군들은 전후에마저 완벽했고 그런 한국군을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과의 베트콩의 교전비는 1대 40으로 한국군은 1명이 전사할 때 베트콩은 40명이 전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은 비율만 놓고 보자면 최소 사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최대 사살률을 기록하며 한국군 개개인의 임무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이런 무지막지한 한국군을 대체 어떻게 막을 생각인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군대입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을 억지로 침략해서 병합한 기형적인 나라고 이런 나라의 군대가 위기의 상황에 단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악마처럼 싸우는 귀신들은 단일 민족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합력을 보여줄 것이고 동료 한 명이 산화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엄청난 사기를 얻으며 적을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제압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베트콩들도 학을 떼며 경기를 일으키게 만든 게 바로 한국군입니다. 과연 정부의 명령으로 억지로 싸우는 겁쟁이 중국군들이 이러한 전쟁의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저는 아직도 저와 등을 맞대고 싸운 한국군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저처럼 매우 늙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이 지금의 웬만한 미군 현역 병사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울 거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그들은 그만큼 믿기지가 않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자,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 학생은 대답해보세요. 대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길 생각인 겁니까? 당신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내부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어떠한 도발을 해도 외유내강의 모습을 보이며 전혀 동요하지 않던 한국인 석진처럼 한국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국가였고 솔직히 저는 이런 한국인들과 싸울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